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김누리. 들어가는 말.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최근에 들은 말 중 가장 슬픈 말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비정한 세상을 향해 토해낸 말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도 거두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프랑코 베라르디는 죽음의 스펙타클에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4가지로 짚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지옥의 구성 목록처럼 느껴져 섬뜩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하는 작은 시도입니다. 저는 독일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방식으로 답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프롤로그. 병든 사회에서 거울 보기. 독일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보면 거리를 두고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언가 비정상적이고 부조리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낯설게 대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그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운전할 때 백밀러를 보는 게 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인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우리가 밖의 세상을 보는 건 사실 우리 안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비춰주고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낯설게 보여주는 그런 불편한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막상 독일에서 만난 것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충격이었죠. 내가 바라보던 하늘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제가 우리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은 아마도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한 게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가 당연시한 많은 것이 여기서는 잘못된 것, 부조리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것들이 그러나 우리가 마치 자연의 이치인 양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였던 것들이 독일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경쟁도 등수도 죽도록 매달리는 대학 입학시험도 학비도 서열도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존재하지 않지요. 우리의 젊은 날을 옥죄던 그 모든 것들이 없는데도
이 사회는 잘 굴러갈 뿐만 아니라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한국 사회를 독일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비추어 볼 대상은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문제는 한국만 예외적으로 6.8혁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통일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분단 체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주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고, 한국 사회를 아주 병든 사회로 만들었으며, 한국인을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아주 특이한 인간 유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1장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 1. 우리의 혁명은 도착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 200만 명이 모인 가장 대규모의 촛불 집회가 있고 나서 독일의 지식인들이 즐겨 읽는 권위 있는 주간지 디 차이트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라는 취지의 칼럼이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2019년의 홍콩 시위에서 홍콩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한국어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홍콩에서는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19, 5.18, 6.10 이렇게 이어져 온 민주주의의 역사는 사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19 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혁명이지만 1년 만에 박정희라는 육군 소장의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또 어떻습니까? 전두환 소장의 야만적인 학살과 만행에 의해 또다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6.10 민주항쟁은 또다시 군 출신인 노태우에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할까 생각하며 많은 궁리를 했습니다. 왜 우리의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군사 독재의 야만 속으로 자꾸 굴러떨어졌을까? 왜 그런 추락이 반복되었던 것일까? 그렇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한 번도 안정적으로 지속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위태롭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의 진단을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 없는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쥐잡듯이 들볶는 권위주의적 교사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서는 광장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광장민주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상민주주의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와 군사 독재 시대가 남긴 집단주의, 군사주의,
병력 문화 등도 깊은 관련이 있겠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뒤얽혀서 일상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군사문화의 전면적인 지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치의 광장에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자기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지만 일상의 공간에서는 공개적으로 불이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만 일상의 민주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이 빼앗긴 주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사회 민주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회 각 영역에서 개별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치적인 운영을 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하느냐 하는 정도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성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모아지는가 하는 것, 즉 조직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조직 내부에서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 사회민주화의 요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민주화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들의 자치입니다. 6.8 혁명 이전 독일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학에 속했습니다. 그런 대학이 6.8 혁명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6.8 혁명을 통해서 학생들은 대학의 급진적인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대학의 구성원인 3주체, 즉 교수, 학생, 조교 강사가 권력을 균등하게 3분의 1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이것을 3분할 원칙이라고 합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대학의 세 주체가 3분의 1씩 권한을 나눠 가진 후 치러진 선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969년 롤프 크라이비히라는 조교가 후보로 나왔습니다. 크라이비히는 당시 석사를 마치고 한 연구소의 조교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 선거에서 교수 대표와 조교 대표가 맞붙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크라이비히가 58%를 얻고 42%를 얻은 교수를 누르고 초대 총장에 오릅니다. 조교가 총장이 되다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는 많은 독일 기업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도시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기업들은 전부 이 사회의 50%가 노동자입니다. 사실상 노동자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사회의 절반을 노동자가 차지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이 사회가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10명이 노동이사이고 나머지 10명은 주주총회에서 뽑는 주주이사입니다. 그래서 주주와 노동자가 정확하게 50%씩의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입니다. 독일에서는 이것을 노사 공동결정제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에 가입된 27개국 중에서 9나라만 빼고 18개국이 전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치즘과 같은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나치즘의 역사가 노사
공동결정제의 탄생에 결정적인 부실을 하게 된 셈입니다. 3. 68혁명, 모든 형태의 억압을 거부하다. 자세히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정치민주화만 이룬 것입니다.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의 실현은 여전히 먼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암울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에 68혁명과 같은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컨대 베트남 전쟁을 보면서 도덕적 충격을 느끼고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을 보면서 부조리한 세계를 체험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전체를 부정하고 기성가치 전체를 회의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은 사실 거대한 억압의 체제이고 이것을 혁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68혁명의 핵심 구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독일의 대학은 원래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냥 없앤 건 아닙니다.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다니던 칼 하인츠 코흐라는 학생이 위헌 소송을 제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독일 기본법 규정을 들어 헌법 소원을 낸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31조에 교육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독일에서 한 것처럼 너희도 헌법 소원을 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독일은 1946년부터 등록금이 없어졌지만 생활비는 학생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일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학비에 이어 생활비까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이가 바로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입니다. 1969년 선거에서 민주주의 다 해보자라는 멋진 선거 구호를 들고 나왔던 브란트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정말 아름다운 구호를 내세웠지요. 바로 교육사회입니다. 교양사회라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30, 50 클럽에 들어간 나라이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채 사립학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대학교까지 학비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독일은 전후의 배상금 지불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재정적으로 파산이 난 나라였습니다. 의미만 있으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인 거지요. 독일이 오늘날 성공적인 과거 청산을 이룬 나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브란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교육개혁 덕분입니다. 70년대 독일의 교육은 그야말로 과거 청산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사상가가 이를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이라는 말로 정식화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으로서
독일 교육의 독특한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비판 교육입니다. 정말 특이한 교육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의 핵심적인 목적이 비판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교육의 중점은 적응에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익혀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 보통 사회화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이지요. 그러나 독일 교육은 적응보다 비판을 더 중시합니다. 권력 비판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지요.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은 깊은 의미에서 개그가 아닙니다. 사실 개그나 코미디는 기본적으로 정치 풍자에서 온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개그나 코미디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권력 비판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권력을 비판하는 개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뚱뚱하다는 등, 못생겼다는 등, 게으르다는 등, 무능하다는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약자를 조롱합니다. 정말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인지를 전도된 개그 정신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개그가 약자를 공격하는 형태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병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할 무렵부터 자기 생각을 글로 쓰는 교육을 받습니다. 국어 교과서를 예로 들었지만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한국 정치인들 중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경쟁력을 말합니다.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교육 경쟁력 등 온통 외치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독일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정의를 중시하고 사회적 정의를 이루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지요. 대학생 생활비 지원 제도인 바펙은 바로 이런 사회적 정의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해도 되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일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실업자가 된다면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벼랑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다릅니다. 재취업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녀들이 많아도 학비는 무료이고 생활비가 나오니 여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